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그 주인공 이름 누구죠? 메르소. 읽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나는 아직 안 읽었어요. 리포트 써야 하는데 어찌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모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읽으면요, 정말 메르소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라서요, 정말 흥미롭게, 심지어는 아주 감동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읽고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해서요,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알베르 까뮈 아시죠? 노벨 문학상 수상했고요.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실존 철학가이기도 한 까뮈. 우리에게는요, 이방인, 패스트 이런 소설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요, 생각보다 이 소설을 안 읽었거나 어릴 적 읽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두 소설은요, 대학 리포트의 과제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뭘 어찌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요, 패스트는 제가 다음에 소개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방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이방인을 읽으시면요, 메르소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참 실감나게, 아주 의미 있게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방인은요, 죽음과 우리 삶의 실존,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아주 철학적이면서도요, 인간 심리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요, 이 책의 정말 재미있는 대목은요, 메르소의 말, 생각, 행동 그 자체예요. 근데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요, 무의식적으로 스토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메르소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그 의미랄까, 우리의 생각을 확 넓혀주는 지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재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방인은요, 스토리를 쫓아가면서 읽으면요, 아주 재미가 없어요. 스토리도 사실 되게 간단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스토리는 아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쭉 책을 읽으시면서요, 메르소의 말, 생각, 행동 방식 하나하나에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일단 재미가 엄청 있을 거고요,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아주 깊게 만들어줄 것이고요, 또 리포트 같은 거 쓸 때도요, 엄청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하나는요, 작가인 알베르 까뮈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의 기본 줄거리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메르소의 말, 생각, 행동들이 지니는 실존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삶의 특징을 알고요, 간단한 줄거리를 안 상태에서 메르소의 말, 생각, 행동들을 하나하나 흥미있게 읽으면서요, 그것이 제기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게 읽으시면 재미도 있고 뭔가 생각이 깊어지는 독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알베르 까뮈는요, 1914년생,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17년생이니까 까미가 좀 위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23년생이니까 까미가 10살 위네요. 대충 어떤 정도 시대의 사람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랑 꽤 가까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까미가 태어난 시대는 인류사적으로 아주 불행한 때였어요. 그가 태어난 다음 해, 그러니까 1914년이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요. 프랑스는요, 국토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피해가 엄청 컸죠. 또 청년의 몇십 프로가 전장에서 죽는 등의 아주 비참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까미의 아버지도 참전했다가 바로 그때 돌아가셔요. 그래서 까미는요, 청각장애가 있는 엄마하고 할머니 밑에서 아주 어렵게 클 수밖에 없었답니다. 또 까미는요, 프랑스 본토 태생이 아니에요. 알제리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변방인으로서의 까미는 유년기하고 청년기를 되게 어렵게 보낸 거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까미를 다방면으로 지원 지지했어요. 그 덕분에 까미는요, 알제리 수도에 있는 알제 대학의 철학과를 장학금을 받으면서 겨우 나올 수 있었고요, 대학생활도 그다지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핵을 알아서요,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졸업 후에 바로 신문기자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것도 파리의 아주 유수한 그런 신문사가 아니라요, 알제에 있는 레피 블링캥이라는 신문사 기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1940년이 되어서야 겨우요 파리의 수아르라는 신문사로 까미가 직장을 옮깁니다. 그리고 1942년, 그러니까 까미가 29살 때인데요, 그때 소설 이방인을 발표해요. 이 이방인 한 방으로 까미는 프랑스 전역에서 정말 주목받는 소설가로 급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이룬 까미는요, 반인륜적인 나치 치하에서 그냥 소설가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반전인 거죠. 그는요, 성공을 완전히 박차고 다시 결연하게 새로운 삶의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까미는요, 레지스탕스 운동을 지지하는 꽁바라는 신문, 꽁바지의 주필로서 활동을 시작해요. 하지만 까미는요, 그 이후에도 에세이집 시지프스 신화, 소설 전염병, 전락, 이런 아주 걸작들을 출간을 계속하고요, 결국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사실 까미는요, 작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품이 좀 적어요. 삶이 엄청 바빴던 거죠. 그런데도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요, 실천과 문필에 있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불행하게도요, 한창 철학적, 문학적으로 무르익을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대에, 그러니까 1960년인데요, 까미는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까미는요, 서민적인 삶, 변방인으로서의 삶, 세계대전이라는 비인간적 환경에서의 삶,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필가로서의 성공을 이루는 삶, 그러나 성공을 내던지고 레지스탕스 운동에 투신하는 실천가로서의 삶을 아주 짧고 굵게 살아간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가 쓴 한 문장 한 문장에는요, 그러한 그의 삶의 색깔들, 그의 고뇌,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방인의 줄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방인은요, 주인공 메르소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쭉 써내려간, 그러니까 1인칭 소설이에요.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우선 1부 내용을 보면요, 1. 메르소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장례식을 치렀다, 이런 얘기예요. 2. 메르소는 장례식 다음날 마리라는 옛날에 알던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사랑을 나눴다. 3. 그 다음날 레이몽이라는 이웃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편지 하나를 써준다. 4. 며칠 후에 레이몽에게 원한을 품은 아라빈이 레이몽을 해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메르소가 아라빈에게 총을 쏜다. 이어지는 2부의 내용을 보면요, 1. 법정에서 마리가 무심코 증언을 한다. 2. 법정은 메르소가 장례식 이후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봤고 계획적인 살인을 한 무자비한 인간으로 규정을 한다. 3. 메르소는 장례식 이후의 정황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햇빛이 눈에 부셔서 총을 쐈다, 이렇게 진술을 한다. 4. 사형이 선고된다. 5. 신부가 회개하라고 메르소에게 권하지만 메르소는 그의 허위의식을 오히려 비판하고 자신의 죽음이야말로 진실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전체 줄거리예요. 어떠세요? 엄청 간단하죠? 소설치고는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이 간단한 스토리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이 소설이 훨씬 더 쉽게 읽히고요, 까미의 상황 표현의 방법이나 메르소의 생각 방식 같은 게 좀 더 잘 들어오실 겁니다. 문장들에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요, 어떤 인과관계나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읽어가시면 훨씬 더 감명 깊게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메르소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막 떠올려요. 그리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메르소와 같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고요, 메르소와는 전혀 공감을 하실 수 없더라도요, 메르소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인간 유형에 대해서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독서가 되기도 하겠죠. 또요, 메르소가 아라빈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장면,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장면도요, 일반적으로 본다면요, 그 살인은 정당방위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메르소는요, 총을 쏠 때 덤덤하다고나 할까?
아무런 이해관계나 원한도 없지만 그냥 자기가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나 할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방아쇠를 당기거든요. 그리고 법정에서도요, 정당방위였다고 자기를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채 햇빛이 눈이 부셔서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만 진술을 해요. 그 순간들의 메르소의 심리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읽으시면요, 뭐랄까, 우리의 또 하나의 본질, 삶의 의미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허무한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요, 이런 장면들은요,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에 던져진 존재, 자신의 의도나 결정과는 상관없이 그저 태어난 존재로서의 인간, 그 인간들이 존재의 이유나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을 때 처하게 되는 우연들 있잖아요. 그런 우연들을 아주 강렬하게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메르소는요, 전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사실상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 맞으면서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우연의 상황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한 거죠. 살인이라는 엄청난 행위가요, 메르소를 통해서 보면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자신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든지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지향이라든지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아마도요, 까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메르소의 우연한 살인이라는, 좀 극단적이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까미는 이런 삶을 정신적 죽음의 삶이라고 칭해요. 살아있을 때 정신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삶이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을 정말 엄청 많이 제시하고 있답니다. 물론 읽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 나라면 어땠을까? 사실 잘 정돈된 삶 같지만 결국 나도 무의미하게 정신적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이 소설을 읽으면 정말 저는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인 메르소의 말, 생각, 행동들이 지니는 실존주의 철학적인 의미,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 있죠. 이 하이데거는요, 인간의 태어남을 던져진 것, 그러니까 인간을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던져진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이 던져진 존재가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또 존재의 의미를 쫓아서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이미 정해진 길, 그러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그저 무의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요, 존재의 의미의 발견, 기획해서 투사하는 거죠. 기획투사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대표적인 실존 철학자의 한 사람이자 실천가이기도 했던 사르트르 있죠. 이 사르트르는요, 무에서 출발한 우리의 탄생을 자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동반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가는 삶으로 완성해갈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메르소처럼 우연히 나타나는 부조리 속에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 장례 다음 날요, 메르소는요, 오래전에 마음을 두었던 마리를 우연히 만나요. 그리고 사랑까지 나눕니다. 이 어머니 장례식 다음 날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은요, 위층에 사는 레이몽이라는 사람이요, 여자친구를 두드려 패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속일 만한 편지를 메르소에게 써달라고 해요. 메르소가요,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날 편지를 써줍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요, 레이몽은 그 여자친구의 오빠가 속해 있는 아랍인 그룹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고요, 레이몽을 칼로 찔렀던 아랍인을 메르소가 우연히 또 만나게 되고요, 메르소는 레이몽이 건너준 총을 가지고 그 아랍인을 쏘아서 죽이고 말죠. 자, 어떠세요? 이건 완전히 우연들의 연속이잖아요. 이렇게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부조리들, 그리고 그 부조리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저는 이 소설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존주의가 말하는 세상에 그저 던져진 인간 존재들, 그 존재들의 삶의 모습을요,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메르소는요, 재판 과정에서 살인범이자 아주 무자비한 인간으로 규정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총을 쐈을 뿐인데요, 현실의 권력, 지배자들은
그를 아주 무례한으로 몰아가서 세상과 격리시켜버리는 결정을 내리고 말죠.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광경은요, 정신적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을요, 권력자들이 어떻게 지배하고 처리하고 하는지를 잘 표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또 반전이 나오는데요. 신부님이 찾아와서 메르소에게 죄를 털어놓고 뉘우치기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메르소는 냉소해버립니다. 오히려 그 신부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요, 자신의 죽음이야말로 진실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좀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장면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죽음을 앞두고 메르소는요, 그간의 자신의 삶이 다 부조리하고 엉망이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재판장에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진술한 것이 옳은 삶의 길이었다고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진실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요, 메르소의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요, 기획투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쫓는 것이 너무 늦었던 거예요. 죽기 직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요, 권력, 부조리, 온갖 허위로 뒤덮인 세상에 타협하고 휩쓸려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자신의 선택,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던지는 기획투사야말로 권력적, 허위적 삶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 이방인은요, 까미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왔듯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기획투사하고 불의, 그러니까 부조리의 상황에 저항하고 그럼으로써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삶을요, 메르소의 실패를 통해서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을 이렇게 길게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메르소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을 읽고요, 또 까미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의 삶을 한번 쭉 조사를 해보시면서요, 우리 삶의 기획투사, 삶의 의미를 쫓아서 살아가는 길, 그런 걸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에 대해 다른 해석이나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까미, 실존주의, 소설 이방인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저도 열심히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